매매계약 체결하고 25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돈을 받은 B는 15만 원 월세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여자친구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C는 그 골동품을 제3자 D에게 40만 원에 팔아버렸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어머니 A는 자기 아들 B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문제가 C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 C에게. 그래서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답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서 그 다음 이게 그렇게 그다지 유용한 수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묻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취소를 했다면 C에게 인정되는 권리, 취소의 효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푼 문제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머니 B가 취소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취소권 인정 여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증여, 그것도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가 이제 그 예고. 그 두 번째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또 하나는 특정 영업을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경우, 이때도 취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년자로 보는 것이니까,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지니까요. 이러한 경우인데, 먼저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는 자, 누가 법정 대리인이냐, 뭐 그냥 설명 삼아 넣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친권자가 되는데, 그럼 부 또는 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없거나 법정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 이름하여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있다는 거고, 우리 사례에서 B씨가 매매 계약인데 성질상 그러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된다. 그 다음 처분을 허락받았다던가, 재산을 즉 골동품 처분을 허락받았다던가 그런 점도 보이지 않고, 또는 영업 허락받았는데 그 영업의 일환으로 그걸 한 것도 아니니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누는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 책임은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미성년자가 취소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동의가 있었다면 그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럼 동의가 나와가지고 여기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취소의 대상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죠. 따라서 여기에 우리 사안에서 계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전매, B가 체결한 C와의 사이의 법률행위, 계약이 취소 대상이고, 맞나요? B와 C. 그렇죠? 네. C가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성년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권 배제가 그 외에 가능한 건 없는가 하는 것인데, 어떤 거죠? 속임수를 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오신케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한 속임수를 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7조 요건, 교과서적으로 4개의 요건인데, 첫째,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했어야 한다. 우리 사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속임수를 썼어야 한다는 것인데, 속임수의 의미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은 있고 판례는 적극적 기망 수단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우리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거짓말한 것인 소극적 기망 수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조문은 견해의 학설은 다수설은 그러한 소극적 기망 수단을 썼을 경우에도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 정도, 이런 경우에도 속임수가 된다라는 견해들이 많으나, 이 제17조는 제한 능력자 보호가 우선인데 제17조는 그에 대한 예외이니까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줘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 기망 수단을 쓴 경우에 한해서만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안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경우니까 이 두 번째 속임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요건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냥 한번 다시 보면, 그 속임수에 의해서 상대방이 능력자로 믿었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다고 믿었어야 되고, 이렇게 잘못 믿은 것을 기초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법률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론으로는 법률 행위를 다시금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권자는 앞에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 한번 봤죠? 미성년자, 그 다음 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사안에서는 그 법정 대리인 1차적으로 되어 있을 어머니가 법정 대리니까 어머니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를.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정리했고요. 두 번째, 확답 촉구권, 철회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정도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따라서 골동품상 상대방, 거래 상대방의 구제 수단은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취소권 단기 소멸 시효 기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비교적 긴 거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길고, 그다음 법정 추인 제도도 있지만 그것이 또 일부 사실이고 그게 또 일반적인 형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다지 거래 상대방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위해서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확답 촉구권이라는 것은 능력자가 된 이후에는 미성년자에게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는데, 어떻든 능력자가 된 이후에 그 제한 능력자에게든 아니면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그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취인 여부를 촉구하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을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 1개월 이상의.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도록 답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유리에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회권은 이것도 상대방 확답 촉구권도 여전히 추인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 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고, 또 하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니까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 철회권, 거절권을 인정하는데, 여기선 계약이니까 철회권이다 하는 것이죠. 이 비 또는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철회해서 계약을 없애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상대방, 거래 상대방 C에게 인정되는데, 어떻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한 거래 행위가 다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철회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C는 제3자 D에게 거래 행위가 또 이루어졌는데 확실한 보호수단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래 안정을 위한다면. 따라서 그렇다면 취소권 그러면 배제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어느 정도 유용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이.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취소권자인 미성년자 B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했다면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더 이상 그것은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취소를 했으면 그 다음 내용은 취소권의 효과 첫째, 소급적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행한 게 있으면 그것은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부당이득에 의한다. 구체적인 것은 741조에 의해서 반환 범위가 정해지는데 다만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C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C가 미성년자 측의 매매대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서로가 부당이득이야. 그러니까 서로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얼마에 지금 계약을 했죠? 25만 원인데 그러면 25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가 아닌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범위에 의한다면 수익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언제나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하는 거죠. 현존 이익의 범위 받은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한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변형되어 남아있어도 그것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 25만 원을 다 썼죠. 여기서 15만 원은 생활비로 소비했고 나머지 10만 원은 여자친구랑 유흥비로 썼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생활비에 소비된 것은 어차피 이 돈을 안 썼어도 자기의 다른 돈으로 썼을 테니까 이것은 변형되어 남아있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익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15만 원은 나머지 탕진한 것은 15만 원은 현존 이익에서 빠지는 거죠. 따라서 B는 15만 원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B 측에 골동품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골동품을 반환 대상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D와의 관계에서는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니까요. D와하고는. 따라서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받은 자는 그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따라서 원물 반환. 그런데 그 물건을 소비했거나 처분해서 원문을 반환할 수 없다면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C측은 일반 사람이니까 일반 부당이득 반환 범위로 들어가는 거야. 40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그러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 반환 청구를 C에게 40만 원을 D에게는 골동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푼다면 풀어지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하겠지만 D하고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D한테는. 우리 사안만 가지면. 따라서 초점은 먼저 C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D가 관련된 게 조금 나옵니다. 자, 반환돼야 할 범위는 그러면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 수익자가 선이냐 악의냐에 따라서, 선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지 못한 것, 선의고, 악의라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악의인데, 이렇게 알지 못했다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여기서도 반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라에서는 뭐 선의의 수익자로 보이죠, 일단. 그렇죠? 네. 따라서 손해배상까지는 들어갈 범위는 아니고요. 자, 여기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겁니다. 저 골동품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머니 쪽에서는 골동품 반환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동품이 시세 40만 원 이상 나가는 건데, 그렇죠? 따라서 그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C에게 주장하거나 C가 D로부터 다시 찾아올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취소가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무효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D에게 양도,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무효의 효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D가 선의 무과실로 C가 진정한 소유권자로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의 취득이 될 것입니다. 249조 거래 안전을 위한 보호 제도인데 여기서 또 설명할 것은 그렇고요. 따라서 권리자라고 믿고 거래를 했으면 이 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던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선의 취득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설령 그 물건을 매도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거나 소유권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그는 D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으로 인해서 D가 선의 취득을 주장한다면 D에게는 이 골동품 반환은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는 골동품 매각 대금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례에서는 뭐 4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40만 원은 반환하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만 원, 40만 원 서로 15만 원 까고 25만 원만 돌려주면 이게 이제 상계라는 제도입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왜 40만 원은 현존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를 한다면 그 효과는 소급적 실효, 다만 해결하는 것은 15만 원만 미성년자 측에서는 돌려주고, 15만 원이죠? 네, 현존이. 상대방이 40만 원을 매각대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40만 원을 돌려받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례 문제 푸는 것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 있는 회의 능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한 능력자들의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쳐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천천히 1번 문제는 이걸 어디 가야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시켜가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좀 오늘 기기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제가 서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한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단순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맞죠? 네.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설명 내용에서도 했고 사례 풀면서도 그렇죠. 앞에 문제에서 사례 풀면서도 했죠. 이것도 맞고 의사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에 갑자기 나와서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 타인의 대리인은 능력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는 제3자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그 대리인을 임명한 자에게 법적 효과가 가거든요. 따라서 그럴 거면은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리권을 줬으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X가 되는 거죠. 이것은 X. 그 다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보게 된다. 이게 뭐죠? 성년의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맞죠? 이것이 성년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혼자서도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 능력,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성년자 또는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말하는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은 일반적 행위 능력입니다. 그것이 민법 총칙에서 정한 것이고요. 개별적으로다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 능력 같은 경우 별도로 이런 경우가 이제 개별적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상 혼인편에서 혼인편이 아니라 유언편에서 유언은 17세만 되면 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답이죠. 네. 자, 그 다음 6번.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재산에 대한 처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처분을 허락금 스스로 유효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분을 허락했다면 그 미성년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하고 구별해야 되느냐면 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거하고 뒤에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여기는 대리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는 따라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년자로서 하는 것이니까 동의 대리권은 법정 대리인은 대리 행위 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8조 1항은 반면에 앞에 있는 허락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대리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가 지금 막 설명한 거잖아요. 왜냐? 성년자가 된 거니까.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요거하고 잘 비교하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그렇죠? 6조하고 7조. 그 다음 제한능력자, 피성년 후기인 포함,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물론 딴 요건까지 다 들어가야 되지만 요 문구만 보면 믿게 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맞고 미성년자와 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위조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제시했다라니까 적극적 속임수죠. 따라서 이것은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 박탈.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맞죠? 아니지. 어떻습니까? 피성년 이거는 틀리죠. 그렇죠? 왜 그러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권이 없죠. 따라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동의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믿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따라서 10번은 X.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건 맞죠? 그렇죠? 부족한 자에게 사물이 부족한 사람의 일정한 자의 청구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후견 개시 심판 맞죠? 이게 이게 틀리네.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되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해놓거든. 네, 죄송합니다. 반면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경우에는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1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맞죠? 이거는 뭐 성년 후견 개시가 됐던 한정 후견 개시가 됐던 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몇 조에 나오죠? 13번의 경우에 10조 2항에 보면
2항 1항을 보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가 1항이고요.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이거죠. 일용품 구입 같은 요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도 과도하지 않은 법률을 행위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취소권이 박탈되고 배제되고,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개시 심판 청구와 청구권자는 같죠. 따라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뭐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하면은 다 그렇죠? 풀 수 있죠? 이 정도. 네.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와 관련한 행위능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